예진은 수년 동안 남편 민석을 돌보기 위해 자신을 철저히 희생해왔다. 그는 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녀는 그를 위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 하지만 어느 날 민석이 부엌에 휴대폰을 두고 나간 사이 예진은 우연히 시어머니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를 재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저는 매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진은 화장품 회사 건물을 나서며 겨우 2다리로 버티고 있었다. 하루 종일 쏟아진 업무는 그녀를 완전히 지쳐버리게 했다. 제품 검수, 새로운 레시피 개발, 공급업체와의 끝없는 협상, 모든 책임은 그녀에게 쏠려 있었고 이제는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버스 정류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예진은 무심코 월급날까지 며칠 남았는지 세어보았다. 머릿속에는 늘 그렇듯 반복되는 생각들. 대출, 공과금, 식비, 딸 다윤이, 그리고 남편 민석. 그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한때 건강하고 활기차던 남편은 이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병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뒤 모든 짐이 그녀의 어깨로 쏟아졌다. 처음에는 이 시기가 잠깐일 거라고 믿었다. 그도 뭔가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작게라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예진은 집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올라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집안은 고요했다. 민석은 평소처럼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다녀왔어. 그녀가 외투를 벗으며 말했다. 응. 그는 눈길도 주지 않고 대답했다. 언제나 똑같은 저녁이지. 예진은 생각했다. 예진은 주전자를 올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석은 원래 그렇지 않았다. 성실하고 유쾌하고 에너지가 넘치던 사람이었다. 그는 학교 졸업 후 오래된 꿈이던 버스 운전사가 되기 위해 기술학교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시내버스를 운전했고 나중에는 장거리 자격증을 따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을 했다. 그는 그 일을 사랑했다. 도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낯선 도시들. 그러나 그의 몸은 버티지 못했다. 장시간 운전, 끊임없는 진동, 불규칙한 식사, 만성적인 수면 부족. 그런 생활은 결국 등에 심각한 통증을 가져왔고 38살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 후에는 심장 문제까지 겹쳤다. 의사들은 직업을 바꾸라고 권했지만 민석은 끝까지 버텼다. 결국 상태가 악화되어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자 그의 어머니인 남희 여사는 사회복지재단 고위직에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장애 등급을 받아냈다. 예진은 그걸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였다. 남편이 진심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앉아있는 것도, 걷는 것도, 심지어 서 있는 것도 힘들다고 끊임없이 호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부담을 떠안았다. 남희 여사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평생 아들을 챙겨온 그녀는 이제 며느리가 그 임무를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석이 좀 더 챙겨야지. 그녀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 아이는 정서적인 위로가 필요한 아이야. 예진은 반박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다. 위로? 예진은 매일같이 일하며 집세, 약값,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석은 그저 투덜거리기만 했다. 시어머니는 계속 강조했다. 그 애는 장애인이야. 네가 그걸 이해하고 감싸줘야 해. 너는 그 아이의 아내잖아. 하지만
예진의 눈에 비친 민석은 재활을 위한 운동조차 하지 않았다. 물리치료도 재택근무를 위한 시도도 없었다. 그가 하는 거라곤 하루 한 번 의사의 권유로 하는 산책뿐. 그리고 나서는 다시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예진은 생존하듯 살아가고 있었다.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 귀가. 그리고 또 시작되는 집안일. 언젠가 몇 해 전 그녀의 상사였던 박 팀장님이 그녀를 불러 사내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다. 직원 중 우수자에게는 해마다 요양원 휴양권을 제공하는 제도였다. 예진 씨, 이건 꼭 받아야 해요. 당신은 항상 성과가 좋잖아요. 이 기회를 자신에게 써요. 그는 연수 장소가 적힌 서류를 건넸다. 예진은 문서를 힐끗 보았지만 곧바로 돌려주었다. 휴가란 그녀에겐 너무 먼 이야기였다. 민석이 있는 집을 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아이디어를 냈다. 혹시 이 연수를 제 남편에게 줄 수 있을까요? 박 팀장님은 잠시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예진은 민석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요양이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후부터 거의 매년 그녀는 본인의 휴양권을 남편에게 양보했다. 민석은 요양을 위해 떠났고 예진은 언제나처럼 회사에 남아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그런 요양이 그의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그래야만 그도 다시 무언가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양에서 돌아올 때마다 민석은 말했다. 쓸데없는 짓이야. 아무 소용도 없고 의사들도 어쩔 줄 모르잖아. 그리고 다시 누워 TV를 보고 불평을 늘어놓는 나날로 돌아갔다. 예진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평범한 근무 중 예진은 박 팀장님의 호출을 받았다. 그는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고 좋은 소식이 있다며 그녀에게 말했다. 예진 씨, 정말 멋진 기회가 생겼어요. 파리로 6달간의 파견 업무입니다. 프랑스의 유명 화장품 회사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거고 숙소도 제공되며 급여도 상당히 높아요. 게다가 다윤이도 데려갈 수 있어요. 대사관 부속학교에 등록하면 됩니다. 예진은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점점 무거워졌다. 이건 화장품 업계에 종사하는 누구나 꿈꾸는 기회였다. 파리, 완전히 다른 세계, 새로운 가능성, 경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전환점.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 떠오른 건 민석이었다. 그 사람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장도 못 보고 약도 못 챙기고 누가 그를 돌보지? 답은 너무나 명확했다. 예진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옳은 선택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사무실을 나와 창가에 멈춰 섰다. 회색 구름이 드리운 도시. 어딘가 멀리 파리라는 전혀 다른 세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었다. 그녀에겐 가족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고 민석이 있었다. 그는 그녀 없이는 안 될 사람이라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이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 예진은 점심시간 즈음에 일이 있어 집에 들렀다. 외투를 벗고 막 현관문을 닫으려던 찰나 민석이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택배 왔어. 다윤이 이어폰 시켰잖아. 지금 밑에 기다린대.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민석은 재빨리 겉옷을 챙겨 나갔다. 내가 다녀올게. 그는 그렇게 말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예진은 부엌으로 향했다. 싱크대엔 아침에 다윤이 서둘러 나가며 남긴 그릇들과 민석이 점심을 먹고
치우지 않은 접시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그녀는 스펀지를 들어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수압이 너무 세서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다. 몇 방울이 그 옆에 놓여있던 민석의 새 스마트폰 화면 위로 튀었고 센서가 반응해 자동으로 메시지가 재생되었다. 화면엔 남이 여사라는 이름이 떴다. 예진은 그것을 들을 의도는 없었지만 젖은 손가락이 실수로 재생 버튼을 누른 것이다. 민서가 그렇게 서두르는 거 나 좀 불안해. 그 여자인가? 그 이름 뭐더라? 수진이? 걔를 집에 들인다는 게 난 영 꺼림칙해. 너 지금 완전히 예진이 돈으로 살고 있는 상황이야. 그걸 좀 생각해봐야지. 예진은 순간 얼어붙었다. 수진? 그게 누구지?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은 설거지물 위에서 멈춰 섰다. 그녀는 천천히 민석의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이틀 전 민석 생일에 예진이 사준 새 폰이었다. 아직 비밀번호도 설정되지 않았다는 게 떠올랐다. 손이 떨렸지만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녀는 메신저 앱을 열었다. 그리고 이전 메시지들을 뒤로 돌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민석이 보낸 것이었다. 아침 일찍 녹음된 음성. 엄마, 수진이는 정말 멋진 여자야. 내가 반했어. 이제 같이 살고 싶어. 예진이가 파리 출장 거절했다고 들었거든. 근데 난 설득할 거야. 이게 그녀한텐 커리어에서의 도약이라 말하면 고맙다고 할걸. 나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면 결국 떠날 거야. 예진은 탁자에 앉았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다. 그 다음 메시지는 남희 여사였다. 민서가 너도 알잖아. 난 내 마누라 꼴도 보기 싫어. 하지만 말이야. 네가 그 여자 출장 간 사이에 새 여자 들였다가는 진짜 끝장이야. 조심해. 들키면 끝이야. 민석의 답장이 이어졌다. 엄마,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예진이가 어떻게 알아? 이웃들이랑도 인사 안 하잖아. 그냥 조용히 살면 돼. 게다가 예진이는 프랑스에서 좋은 돈 벌 거야. 그게 누구 돈이겠어? 우리 둘이 쓸 거지 뭐. 운명도 이런 아이러니가 있나 몰라. 민석의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또 다른 메시지. 남희 여사의 단호한 목소리. 너 진짜 바보냐? 비밀은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어. 예진이가 알게 되면 넌 빈털터리로 쫓겨날 거야. 내년엔 장애 판정도 안 나올 수 있어. 내가 또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럼 너 스스로 일자리 찾아야 돼. 예진이는 아직도 네가 진짜 아픈 줄 안단 말이야. 내 덕에 사는 건데. 민석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알게 되면 어쩔 건데. 소송해서 집반은 받아낼 거야.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할 거고. 나 장애인이잖아. 더 열심히 벌어야지. 딸도 키워야 하고 나랑 수진이 생활비도 보내야 하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마치 회사 전략을 설명하듯 단호했다. 그리고 처음에 자동으로 재생되었던 그 메시지. 예진은 몸을 젖히며 마치 땅이 꺼지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녀의 전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믿었던 모든 것, 남편의 고통, 그의 감사, 그와 함께한 가족이라는 신념, 모두 거짓이었다. 민석은 일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예진은 부엌을 나섰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었다. 그녀는 전화기에서 박 팀장님의 번호를 찾아 누르기 시작했다. 예진 씨, 무슨 일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예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 갑니다. 파리로. 잘 결정하셨어요. 그는 단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예진은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다.
프랑스는 예진에게 새로운 집이 되었다. 화장품 회사에서의 업무는 그녀를 다시 살아 숨 쉬게 했고 매일이 도전이자 보람이었다. 그녀의 실력은 빠르게 인정받았고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미래로 향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다윤이도 대사관 부속학교에 잘 적응했다.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금세 친구들을 사귀고 웃음을 되찾았다.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림자는 점점 사라지고 두 사람의 삶에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박 팀장님, 아니 이제는 파리에서 함께 일하며 박 부장님이라 불리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여전히 신중하고 조용했지만 예진은 이제 그 안에서 따뜻함과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었고 아무런 압박 없이 다가왔다. 점차 예진은 그를 상사로만 보지 않게 되었다. 하루는 파리의 석양이 내리던 골목길, 조용한 카페에서 그는 그녀에게 반지를 내밀었다. 예진 씨와 함께 걷고 싶습니다. 이 도시도, 이 삶도. 예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해방과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과거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다. 그녀는 한국의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예상대로 민석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들어 집의 절반을 요구했고 아이 양육비까지 청구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변호사는 민석에게 말해주었다. 법정으로 가게 되면 현재 장애 등급의 합법성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석은 얼굴이 굳었다. 그 모든 서류는 어머니 남이 여사의 영향력이 만든 허상이었다. 만약 조사라도 시작되면 그 둘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다. 남이 여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먼저 알아차렸다. 도장 찍어. 우리 둘 다 감옥 가기 싫으면. 이를 악문 채 그녀는 민석에게 말했다. 그렇게 민석은 마지막 희망도 놓았다. 소송은 예진의 승리로 끝났다. 법원은 지난 수년 동안 집 대출금 전액을 예진 혼자 상환해온 기록을 인정했고 민석이 집의 일부를 원한다면 그만큼의 대출금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집이 매물로 나오고 모든 정산이 끝났을 때 민석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었다. 그의 목 대부분은 은행빚 갚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예진은 다시 파리로 돌아갔다. 민석은 빈손으로 남겨졌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따뜻한 집에서 아내의 돌봄을 받고 있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초라한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어머니 집 앞에 서 있었다. 남이 여사가 문을 열었다. 그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엄마, 나 이제 갈 데 없어. 민석이 중얼거렸다. 그건 내 문제지. 그녀는 텔레비전을 켜며 말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이미 충분히 도와줬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낯설었다. 민석은 조용히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머릿속엔 온통 울리는 잡음뿐이었다. 한때 그는 어머니의 자랑이었다. 그녀의 자부심, 그녀의 희망. 하지만 이제 그는 짐 덩어리였다. 그는 건설 현장에 취직했다. 예전엔 절대 하지 않겠다던 일. 몸은 갈수록 상했고 허리 통증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하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었다. 아니면 굶어 죽을 테니까. 밤이면 그는 어머니의 좁은 집방 한 칸으로 돌아왔다. 그 방엔 따뜻한 식사도 대화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자랑이 아니었다. 그 시각 예진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파리로 돌아온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 그림자는 옅어졌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녀 곁에는 박 부장님이 있었다. 묵묵히 하지만 따뜻하게 그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산책하고 작고 아늑한 골목의 카페에서 바닐라 향 가득한 핫초코를 마시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와 함께라면 모든 게 쉬워졌다. 예진은 더 이상 기적을 믿지 않았었다.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말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을 바라보는 이 순간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다. 자신은 마침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예진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요.